from ESG, beyond ESG 그럼 for what이냐 했을 때 역시 지향하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biblical management, 성경적인 경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랬죠? 기업의 기업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사슬이죠. 기업이 뭐냐 했을 때 그림 하나로 딱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가치사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료가 들어와 가지고 운영 생산 조립을 통해서 배송 물류, 마케팅, 애프터 서비스까지 모든 차원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가치, 부가가치가 더해지고 그것을 지원하는 이런 파트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마진을 더하게 되면 총 가격이 되죠. 그 다음에 가성비라고 하면 가격분의 저거죠. 가치. 그때 이제 가성비가 우리한테 상당한 이득을 주게 되면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치사슬에만 집중을 해오다가 이제 대공황이 발생하고 29년 대공황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석유 위기라든지 여러 재난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자기들 둘러싼 사회, 자기가 태어난 사회와 가치 사슬마다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그것을 무시할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로 돌아온다. 그래서 가치 사슬마다 기업의 사회적 관계, 어떻게 하면 인어드밴스, 사회를 발전시킬 것인가. 동시에 기업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사회도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려할 때 최대의 가치, 가장 앞서가는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업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그 길로 먼저 개척을 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제 네슬레 같은 회사는 아예 CSV를 Creating Shared Value, 그거를 기업과 사회 공동 발전, 그걸 완전히 사실로 내걸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가치사슬 내에서 이제 탁월한 CSR이나 CSV를 기록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사례를 지난 영상에서 보셨죠? 공부하셨죠? 특별히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인상 깊은 거가? 기억이 나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지적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배송 물류에서도 월마트 같은 경우에 사회를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현지를 생각해가지고 원료 구입을 현지에서 하고 그럼 동선을 극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오션 프레이트를 줄일 수가 있고 항공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절약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AA 같은 경우 우리가 사례를 봤죠. AA 사례 보셨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이제 비욘드 ESG인데 그러면 이제 ESG 매니지먼트 자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ESG의 근본은 뭐냐? 사회적 책임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럼 사회적 책임의 7대 이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셨으니까 괜찮습니다. 대답을 못하셔도 괜찮아요. 머릿속에 있는 걸로. 2조 거기 뒤에 계신 분. 함다윤 자매님. 네. 생각나는 거 한 가지만. 7가지 중에서. 지배구조? 예, 그 다음 분. 인권, 오케이. 그 다음. 노동 조건.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 소비자. 예, 소비자 보호. 곧 바로 뒤에. 지역사회 개발. 네, 그 다음에. 환경.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몇 가지 했나요? 6가지. 또 하나 남아있네, 그럼? 그렇죠. 공정거래.
대기업, 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이게 이제 하청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이 막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준 대신에 어음을 끊어줘요. 어음을 끊어주면 그거를 갖고 있다가 3개월짜리 어음이다. 그러면 3개월 후에 그 어음을 들고 가서 은행에 가든지 아니면 그 기업체 가가지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달라고 그 기업의 회계 파트에 가가지고 어음을 내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깡이라는 거예요. 깡. 디스카운트. 예. 경쟁을 시켜서 후려치고 가격을 그 다음에 대금을 지불할 때 깡을 통해 가지고 또 거기서 한 5%, 3%, 5%또 까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공정거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공정거래, 즉시 지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공정거래가 조건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7가지가 이제 사회적 책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ESG는 뭐냐? 그 중에서 환경을 최고로 강조했죠. 그 다음에 지배구조는 수익이 어디로 가서 누구 돈으로 꽂히는지 수익 분배가 제대로 보장이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포인트죠. 환경, 지배구조, 돈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셜. 이거는 ESG를 시작할 때부터 S는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세컨드 그레이드인 것 같아요. 세컨드 그레이드. 시민사회로서 볼 때는 투자자는 E와 G지만 시민사회로 볼 때는 S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S와 E가 물론 중요해요. S에는 공정거래 다 들어있어요. 네. 인권 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ESG 어느 분이 질문했죠. ESG, 안티 ESG 움직임도 있다 뭐 이러는데 시민사회에서 볼 때는 불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ESG를 갖고 할 때는 S가 소셜이 좀 떨어지더라도 E와 G가 확실하면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거기다 투자를 하고 하는 거죠, 계속. 시민사회에서는 S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반 움직임도 있고 한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거보다 더 ESG의 어떤 단점과 맹점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당연히 궁극적 지향점은 완벽한 지향점은 성경적인 경영이겠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쉽지가 않죠. 하물며 일반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실현 가능한 그런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첫째 도덕성이 가장 보장이 되지 않는 윤리, 기업 윤리.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해관계자 수준까지는 갔어요. 이해관계자는 어디까지는 이익 집단을 전제로 한 거죠. 예, 이익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가고 그것이 공정하게 분배되느냐. 그런데 그 멤버들이 조직 내부에서 그 멤버들이 공동체냐 가족 같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현재 사회 구조와 기업의 구조가.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동체성까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성을, 윤리성을 갖고 그 다음에 공동체성을 가진다면은 뭐 사례를 보기 전에 얘기지만 그게 과연 경쟁력이 보장이 될까? 또 그렇게 원정주의적인 경영을 할 때 과연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해요. 전략적인 혁신. 포용적인 혁신이 필요해요. 포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용성에 관해서 이제 리더십 학교가 공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시에 실력을 이제 배양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도덕성에 대해서 이제 여기 태광 그린
제스파라고 혹시 브랜드 네임 들어보셨나요? 안마기. 여러분들은 안마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저기 교장 선생님은 좀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안마 의자도 나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좋게 나와요. 저 기업 이제 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의 아내, 사모님의 아내, 한 20여 년 기독 실업인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사모님 부사장님이 굉장히 수단이 좋아. 그래가지고 95년도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계실 때인가요? 계신 분도 있었고, 계실 분도 있었죠. 굉장히 그 수단을 발휘해가지고 수입 명품의 원조입니다. 삼풍백화점이. 갤러리하고도 더해. 그 서초동에 그 법조단지 거기 바로 딱 위치해 있어가지고 그 1층에 브랜드샵이 입점한다는 건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고 성공의 보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써서 입점이 들어가가지고 한 1년 동안 잘 하고 있다가 이 태광그린 제스파의 전신이니까 이 김태주 사장님이 결단을 내리고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모님 보고 직원들 보고 당장 철수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울고 막 이랬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그 골프를 치다가 그 삼풍백화점의 CEO에 관한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상당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도덕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태광그린이 그런 일을 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별이나 뭐 비리를 당한 적은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경영 처리가 안 맞다. 이 기독 경영인으로서는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몽해를 맬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철수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거기서 일하던 2-3명의 그 입점하던 직원 생명을 건졌죠. 거기서 저층부에서 근무하시던 분들하고 고객들 한 5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래서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삼풍백화점 CEO 회장님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부의 이제 공동체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네. 다 함께 한번 시작. 문호동 무임금이 원칙이죠. 문호동 무임금. 공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코티,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는 1시간 임금을 주고 8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8시간 임금을 줘야 되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8시간 임금을 줬다. 이건 형평성을 떠났는데 왜 그랬을까? 이 당시의 노동시장은 지금 서울역 앞에 노동시장하고 비슷했다. 아침부터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미니버스가 와가지고 당신 좀 튼튼하고 건장한 사람들 뽑아 추려가죠. 그럼 한 몇 시간 후에 다른 버스가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사람들 싣고 가고 나머지 계속해서 한 4-5시까지 남아있으신 분들은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죠. 그날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날 그 일용 노동자들이 분들이 많았어요. 일하고 그날 꽁치 한 마리
연탄 한 장, 그렇게 들고 가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웨이팅 타임 7시간. 1시간 일했어요. 그걸 다 노동으로 계산을 해준 거죠. 이 품꾼들과 주인의 CEO의 차이점은 뭔가? 품꾼들은 이익 집단, 이익 구조의 조직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반면에 CEO, 이 사장님은 그 사람들까지 품어서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결정이 난 걸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교수님들하고 함께 공동으로 이 마태복음에서 먹는 경영지에 이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보시고. 이걸 이제 공동체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Beyond ESG.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조직 내부는 이제 공동체로 가고, 조직 외부는 어떻게 할 거냐? 조직 외부? 조직 외부는 경쟁자 관계 아닌 경쟁 관계. 물론 협력 관계이긴 하지만 코오피티션이 어디까지나 협력과 경쟁이죠. 근데 그 경쟁자들을 뭐 경쟁을 해가지고 윈 오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저 경쟁자가 죽어야 내가 살아남는다 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성경적 경영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는 셈이 되는. 그래서 저는 경쟁자를 품는다 하는 말은 생태계를 생각합니다. 생태계. 기업 생태계. 내가 IT 기업이 되면 IT 기업의 생태계. 생태계 속에 경쟁자, 협력자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포용을 하면서 동시에 혁신에 있어서 앞서가야 된다. 앞서가서 경쟁력이 생기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포용적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책이 Exclusion and Embrace라고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번역본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이제 공공신학자가 배제와 포용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21세기 고전 포용에 있어서 21세기 바울로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그분이 이제 그 신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우리 임성빈 우리 교장 선생님과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북클럽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교장 선생님 덕분에 끝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읽다가 신학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스킵하고 읽으셔도 되고 또 지금 요새는 이거 읽어주는 유튜브도 나왔어요. 별의별 유튜브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도 유튜브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장면이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포용하고 있죠. 하갈과 라헬입니다. 하갈을 바라보는 뒤에서 바라보는 라헬 배제하고 있죠. 배제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광야에서의 배제는 죽음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은 계속 남아. 나중에 원한 관계가 됩니다. 만약에 품었어도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매우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들을 기업이 이제 비시장과 경쟁자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있죠. 기업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루에 $2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 약 30억 명의 지구촌 사람들이 시장의 대상이 아니죠. 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CSR의 대상일 뿐이에요. 구제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무하마드 야누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뭐 그라민 뱅크를 설립을 해주죠. 그래서 마이크로 금융을 통해 가지고 몇십 달러, 몇백 달러를 이제 대줘가지고 그걸로
그들이 이제 뭐 뜨개질도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도덕성과 공동체성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데 경쟁력을 갖추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역시 성경을 찾아보니까 비결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한 번 더 좀 이쪽에서 26장 19절로 21절 읽고 이쪽에서 26장 22절 읽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쪽부터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물, 그 당시 우물 하나는 이게 우물인데 그 광야 사막에서 우물을 깊이 파야 돼. 한 150m 지하 한반수, 지하 한반수가 한 150m를 파야 된다며. 최소한도 50m. 그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물을 발견하는 게 문제예요. 한 사람이 일생에 한 번 팔까 말까. 그리고 그 우물에 의존해서 한 부족이 살아가는 그런 우물. 그럴 목자들이 달려와서 그것을 탈취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하겠는가? 순순히 뺏기겠어요? 예, 결사적으로 항전, 저 같아도 아마 그렇죠. 근데 이삭은 no fight, 양보하고 떠나갔습니다. 여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물을 발견하는 기술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물을 경제적으로 파는 기술까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지금 유전을 파는 그런 능력, 기술을, 핵심 역량을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와 같은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귀한 우물이에요. 어려운, 발견하기 어렵고 파기 어려운 150m를 파려면 2년 내지 3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 손으로 파야 되니까. 그런 우물을 다시 파기는 어려운. 그러나 그는 물러가죠. 그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아시니까. 이삭은 일찍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칼에 잡혀 죽기 직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출해 주신 걸 알고 있어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불변의 믿음. 핵심 역량 그리고 절대 불변의 믿음. 거기서 나오는 철학이 뭐죠? 풍요의 하나님의 철학이에요. 풍요의 하나님. 희소성이 아니라 풍요의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하나님 창조는 무한하다. 그 풍요의 하나님. 그럴 목자들은 이 우물이 아니면 우리는 죽기 때문에 우리는 뺏어야 되겠다. 그리고 달라드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는 제로섬 게임. 오늘날 경쟁 시장에서 같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역량과 믿음의 경영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 옮기면서 계속 피하면서 마침내 르호봇하고 넓다는 뜻이에요. 부엘세바 번영이라는 뜻이죠. 르호봇과 부엘세바에서 번영을 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고 오아시스를 개발하는 거죠. 총 7개의 우물을 파고 2개의 큰 성공과 번영을 갖게 된다.
이삭은 단순한 겁쟁이가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연속 창업가였다. sequential, consequential entrepreneur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틀린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늘날 우리 상황에 가져와서 기업 환경에서 볼 때 그럼 무엇이 혁신이냐? 어떻게 혁신하는 것이 리딩 브랜드가 되고 살아남고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느냐? 생태계. 죽이고 죽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 전체를 키워나가는 사회와 조월. 트레이드 오프, 모순관계에 있는 게 비용 절감과 그 다음에 차별화예요. 비용을 절감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을 높이면 비용이 올라가. 이거 굉장히 상충관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동시에 이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이 패러독스를 동시에 해결하면 그것이 바로 가치의 혁신이 돼.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패러독스다 나는 포기한다가 아니라 패러독스이기 때문에 진입해서 해결한다. 이런 정신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은 불필요하고 과잉 가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뭐 100가지 펑션이 있다 그러면 저는 10가지밖에 안 씁니다. 저한테는 솔직히 10가지로 펑션을 만들어주고 반값에 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거죠. 스탠다드에서 좀 불필요한 거 없애고 또 과잉한 거 줄여서 원가 절감하고 동시에 기존 업계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가치.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 스마트폰, 핸드폰이 마사지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뭐 2배 가져도 살 것 같아. 좀 이렇게 뭉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되면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네요. 없애고 줄이고 증가하고 창조하는 거. 근데 사실은 우리는 증가하고 창조하는 데 몰두해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줄이고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한정되어 있고 에너지 한정되어 있고 갖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저 없애고 줄임으로써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세이빙이 돼요. 그거를 다음 단계로 옮겨요. 다음의 미래의 필요로 옮겨가요. 그래서 증가시키고 창조하게 되면은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랄 목자가 계속 쫓아오다가 르호봇과 브엘사바에서 멈춰요. 왜 그러냐? 광야에서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 혁신의 차이가 엄청나.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세계의 우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 혁신을 통해서 더 번영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한번 태양의 서커스 사례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겨울편으로 만든 건데 다른 서커스와 경쟁을 배제했어요. 그냥 카피하지 않고 서커스가 못하는 거 뮤지컬 서커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물 묘기, 스타 고개사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스토리가 있는 구성, 뮤지컬 같은 구성으로 바꿨어요. 이게 지금 노란색 부분이 세계 최고의 서커스단입니다. 링링 브라더스 앤 바넘 앤 베일 엄청나게 이름이 긴데 이게 뭐 스타, 동물 묘기, 뭐 재미와 유머, 스릴과 위험 최고예요. 다른 데 다 그 카피하고 따라하고 있는데 이 서커스 솔레일, 태양의 서커스는 그 다 줄여버렸어요. 없애버리고 새로운 가치 곡선을 창출했어요. 테마, 세련된 관람한 옛날에 동춘 서커스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뭔가 좀 낙후된 느낌, 빈티지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근데 그걸 전부 고급 세련된 환경으로 바꿨어요. 음악과 무용. 그렇게 되니까 이 서커스는 애들이 보는 서커스가 아니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보면서 애들을 데리고 가는. 그래서 반응해 보면은 여기에 디즈니 on Ice Frozen for Adults. 디즈니 프로그램. 어른들을 위한 디즈니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120달러, 최소한 120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런 관전평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커브스, 여성 전용 헬스 클럽. 최고의 가치는 남성으로 인한 불편함을 없앴다는 거예요. 리더십 학교에도 없애버릴까?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 서킷을 한 30분 동안에 이제 돌고 짧은 시간에 $30 정도 한 잔의 커피 값으로 돌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여성적 재미와 분위기를 살렸다. 저는 여기 시크릿이 여성들이 토커티브한 거, 얘기를 함께 하는 거, 그걸 굉장히 즐겼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건 이제 대학원에 와서 함께 저에게 공부했던 그 이명치료기 회사입니다. 귀에서 이게 재특기 소리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한 적, 축농증 때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디지털 파장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디지털 의료, 디지털 헬스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곡선을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다른 보청기 업체하고 이 가치곡선을 그려왔어. 이분의 가치곡선이 파란색 번, Care for You. 그러니까 그것보다 가장 경쟁력이 있다 해서 여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걸 오히려 줄이더라도 보청기 업체의 이 가치곡선을 줄이더라도 새로운 가치곡선, 이명치료라는 걸 더 증가시켜라. 그리고 창조해라. 이렇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드렸고 그게 좀 좋은 반응을 얻어가지고 바이오 경영자 모임에서 투자도 받고 지금 상당히 지금 괄목할 만한 그리고 라스베가스 CES인가 그 쇼에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랍인드 안가병원 비디오 보셨죠? 예, 보셨고 그다음 파타고니아도 보셨죠? 42는 보셨나요? 42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에 50년대 메이저리그는 100인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100인만이 뛸 수 있습니다. 흑인은 못 뜁니다. 거기서 이제 혁신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 브루클린 다저스가 이제 LA 다저스의 전신입니다. LA 다저스 전신이고 제키 로빈슨을 영입해가지고 6번을 우승을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흑인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했죠. 여기서 유색인종을 이제 포용을 하면서 들여오면서 1년 후에 군대에서 역시 흑인도 대우를 받게 되고 8년 후에는 백인 학생과 흑인 학생이 함께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18년까지도 백인이 버스에서 딱 앞에 가면은 흑인이 일어나야 돼요. 무려 18년 후에나 그게 이제 없어지고 가능했죠. 그래서 이 유색인종 차별을 폐지해가지고 야구 시장이 백인만의 시장이었다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지금 리키 브라운 그 감독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맞받아서 주먹을 휘두르면은 내셔널리그, 메이저리그의 흑인 진출은 20년 후퇴한다. 참고 인내하고 실력을 보여라. I will show you gut. gut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유가치 창출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셜 임팩트를 일으키면서 막대한 시장이 창출되는 거죠, 부가. 근데 ESG는 어떨까? ESG로 이것을 진단하게 되면 안 나타나. 환경, 지배구조, 안 나타나. 이러한 혁신과 이러한 혁명,
이런 것은 ESG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ESG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했는데 브랜치 리키 이 감독님이 이제 장로님이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얘기고 이 역시 그 제키 로빈슨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전당에 헌액된 걸 이제 이렇게 갖고 와서 그래서 Love them as brothers and sisters. Unbiased love. 편견이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기업, 조직과 생태계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내셔널한 면도 그렇고 이게 그 달라이 라마하고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이렇게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이제 이런 나눔을 드렸었고요. 질문을 이제 함께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3조 박예주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ESG 경영에 좋은 사례를 보면 대기업의 대부분인데 중소기업 ESG 경영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과 더불어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ESG 경영은 대기업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성공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을 한번 PPT를 좀 올려줬습니다. 그 웨이브 일렉트로닉스라고 있습니다. CSR이 ESG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죠. 포괄적이고. 그래서 아주대에서 아주대 경영대학원에서 했던 건데 웨이브 일렉트로닉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조원 100명 매출 300억 원. 수원에 있는 기업인데 기지국령 중계기 이런 것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국적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거나 또는 CSR 경영을 하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납품을 받을 때 CSR이나 ESG 체제가 되어 있는 기업으로부터 서플라이어로부터 받겠다. 이런 조건을 달게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도 거기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알카텔 루슨트라는 대기업에서 이걸 이제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런 것들, 윤리규범 세우고 환경안전, 이거 왜 이러지? 뭔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윤리규범부터 이렇게 세우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리규범을 아주 제대로 세우게 됐어요. ESG 요구나 이런 CSR 요구가 있기 때문에 기업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또 협력과 나눔도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쾌적한 사업장, 안전한 사업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수원시의 권선구에 불우이웃들도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ESG environment ISO 14000 하면은 환경경영 시스템, ISO 9000 하면 품질경영 시스템 이렇게 됩니다. ISO 26000 하면 CSR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범. 그리고 실제로 공정 개선하고 품질 개선을 해가지고 전력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증폭 AMP 앰플리파이어에서 60W 출력을 위해서 필요한 전력량을
엄청나게 줄였어요. 150와트. 이제 이거 환경에 이바지한 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고객들 요구사항은 알카텔루센트에서 CSR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바뀌어서 ESG를 요구하겠죠. 아유, 참. 그래서 이런 걸 거쳐가지고 행동강령 준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 나갔습니다. 히다치하고의 사례에서, 히다치하고의 관계에서는 히다치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대기업이 서플라이 체인으로 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발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내 표준 승인서,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회사 방침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고 이제 그 매뉴얼 작성해가지고 이런 그 공지를 하고 이렇게 부서장과 간부에 대한 집중교육, 마인드 제고를 하고 윤리규범에 등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내 캠페인, 품질, 환경, 경영, 환경 보존하는 건 사회적 책임. ESG, ESG. 그래서 그런 그 중소기업도 자발적으로는 하기 어렵지 모르지만은 이 서플라이 체인으로서 따라가게 돼 있다. 그리고 대기업은 그걸 외에도 협력을 하게 돼 있어요.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대로 기술 이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금도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쭉 해서 이제 스타트가 나와요. 네, 여기까지 질문에 좀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 질문. 네, 사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 알겠는데 좀 꼬리 질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평가 지표와 기준이 있지만은 또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인 경영에 이런 관점을 맞춘 만큼 또 먼저 그 혜택을 누려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과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중소기업과 그런 개도국에 맞춘 또 이런 ESG의 기준이나 대안 또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몇 번 질문인가 이게? 1번이? 그 질문 좀 이제 보류하고 찾자.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음 질문부터 먼저. 아, 이거 1번 질문이구나. 네, 맞습니다. 네, 답을 마련해 왔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 ESG 기준은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원의 평가 자료가 있고 ESG 기준원의 평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는데 대개가 이제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증권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 주로 그런 기업들 한 500개 기업의 이제 지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 그 밑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거는 그 대기업이 관리를 해요. 그런 이제 체인 사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독립성이 보존이 안 돼서 지금은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그 중소기업에 맞춘 ESG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맞춰 아까 웨이브 일렉트로닉스처럼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기업들, 개념조차 모르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럼 그 기업들을 교육시키고 그 기업의 적성에 맞는, 수준에 맞는 평가 지표를 주고 그것을 이제 1차적으로 달성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내고 있으면은 그걸 ESG 기준, 이미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들도. CSR은 왜냐하면 오래됐기 때문에, 한 20년 됐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지속 가능성 보고서나 또는 ESG 보고서로 좀 개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중소기업이 경영에 ESG 경영에 투자할 비용도 전문 인력을 채용할 여유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개별 기업이 스스로 ESG 전형을 진단하고 평가하고 지표별 개선 과제를 찾아내고 개선할 방법을 찾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좀 받는 방법이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CSR 보고서를 갖다가 ESG 보고서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웨이브 일렉트로닉스처럼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점점 쉬워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대답은 안 됐겠지만 다음.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혜경입니다. 사전 강의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영상에서 교수님께서 ESG를 이제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몇몇 기업들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제 파타고니아, 뭐 유한 킴벌리 등등 그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 여러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해 나갈 때 이제 직면하게 되는 잠재적인 도전과 장애물이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몇 번 질문인가? 12번. 2번? 12번. 12번? 그렇죠.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ESG가 필요한데 지속 가능성이 보장이 돼야 투자자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사회나 주총에서 재무적 수익으로만 CEO를 평가해서는 ESG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다음에 좀 해야 되겠네. 요걸 좀 띄워주세요. 질문들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시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한 킴벌리 그러면 글쎄 대기업에 들어갈까 모르겠네. 조단위는 안 될 것 같죠. 근데 어쨌든 그 중견 기업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기업이 CSR로 시작했어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리 강산 푸르게. 그래가지고 지금 39년째 투자를 하고 있어요. 40년째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기업이 ESG 지표를 만들어가지고 공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한 킴벌리가 ESG 안 하고 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아시죠? 17가지. 그래서 우리 기업이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우리 기업의 핵심 역량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연관되는 게 무엇인가? 분야가. 일자리 창출이냐? 육상 생태계 보존이냐? 해양 생태계 보존이냐? 우리 만약에 바다에서 원유를 채취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CSR 내지 ESG 투자를 하는 거죠.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근데 10년, 20년, 30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게 나중에 그 효과가 나면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지금 ESG가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ESG 때문에 투자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분야예요. 브랜드 유전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환경오염 제거하는 걸 막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떨어져. 그냥 일반 비즈니스에서 수익이 떨어져. 수익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수익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CEO를 교체를 합니다. 가장 큰 위험. 그래서 그 사회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생각하는 CEO는
5년을 못 가고 교체를 당하고 수익 위주로 막 운영하고 대충 그린워싱하는 CEO는 살아남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핵심 역량, 아까 저기 AA 페이퍼가 한 거 있죠. 요한 킴벌리가 나무를 소모하는 기업입니까? 나무를 심는 기업입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선입견에 나무 심는 기업 같아. 나무 심는 기업 같아. 근데 사실은 심는 나무보다 아마 소모하는 나무가 더 많을걸요. 제지 기업은 제지.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심는 기업으로 각인돼 있어. 왜? 40년 동안 들어왔거든. 우리 강산 푸르게 하면 쟤네들 때문에 우리 강산이 푸르게 됐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교장 선생님도 그렇지만 산이 다 민둥산이에요.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촉은 목피, 막 그냥 나무 껍질도 벗겨먹고 뭐 옛날에 그래가지고 제가 개성공단에 가봤더니 개성공단 2007년도에 개성공단에 진입하는 양쪽으로 산이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황폐화된. 뭐만 보이느냐? 고사포만 보여요. 고사포도 숨을 데가 없어. 만약에 정찰하면 다 드러나게 되죠. 그 정도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거죠. 다음. 안녕하세요. 네, 6조의 유서현입니다. 네, 제 질문은 그 이전까지의 그 기업의 수익이 평가 방식이 되었다면 그 ESG 경영의 평가는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몇 번이죠? 네, 7번입니다. 7번. ESG 경영을 평가할 때 일단은 기업이 생존을 해야 돼요. 그럼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 회계적으로, 재무구조로 먼저 투자자들이 재무구조의 건전성하고 수익성을 현금 창출 능력, 캐시플로우 그걸 먼저 살펴요. 그 피거든요, 피. 그 피가 돌아야 살 거 아니야. 맥박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ESG는 굉장히 잘했는데 맥박이 없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구조 건전성과 수익성을 딱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과 산업의 경쟁 리스크를 검토해가지고 잠재적 위험 관리로 ESG 쪽을 살펴보게 돼요. 아무래도 ESG가 시작한대요. 먼저 재무 건전성, 수익 구조, 그 다음에 그것이 ESG를 보는 것은 그 수익성이 과연 건전하게 왔는가, 아니면 아주 사실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세탁을 했는가, 그걸 이제 살피게 되고, 그 다음에 ESG 따로 진정성, ESG의 진정성을 담아서 소셜, 인바이러먼털 임팩트를 정말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표 관리만 어떻게든지 그걸 이제 분식한다고 그래요. 화장한다고 그래요. 캐모플라지를 하고 있냐, 그거를 살피게 되죠. 그래서 이 지표 관리에 따라서 딱 데이터가 나오면은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고 실사를 나가야 돼요. 평가단이 실사를 나가가지고 이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진정성 있게 사회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느냐, 혁신성이 있느냐, 그런 거를 바로 여기에는 그 지표 관리를 해서 한국 지배구조원, 또 한국 ESG 기준원, 아까 얘기했던 중소기업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이런 데서 지표를 개발해서 그걸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자가진단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평가에 활용도 하고, SASB라든가 MSCI라든가 국제적인 기준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투자자들은 자기한테 맞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자기한테. 철강산업, 화학산업을 본다. 그러면 어떤 환경 기준에 아주 타이트한 환경 기준으로 보게 되면 투자를 할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걸 좀 약화시키고 다른 걸 강화시킨 그런 판단 기준을 활용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산업 구조에 맞춰서 해야 된다. 다음 10분 남았다고 그러네. 네, 22기 김예지입니다. 네. 저 사전 질문에는 없는 질문인데요. 네. 그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많이 느끼는데, 그런데 이 경영, 이런 ESG 경영이 지속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 환경에 대한 개개인의 책임감이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본질적으로 소비자 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교수님의 생각과 그리고 이런 너무 이렇게 다문화되어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소비를 하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공통된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소비할 수 있을지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시장을 바꾸고 기업을 바꾸는 힘은 소비자에서 온다. 소비자가 뭘 원하느냐를 주시하고 거기에 맞추려는 게 기업입니다. 책에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기업은 절대로 스스로 착해지지 않는다. 그런 책도 있어요. CSR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시장, 소비자가 원팅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가는데, 이제 소비자가 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소비자가. ESG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비자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비자도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ESG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하스 소비라고 그래요. LOHAS, 로하스. 환경과 사회 책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성향. 또 그걸 이제 뭐 그린피스 같은 거는 뭐 아예 그냥 환경을 위해서 단결한 단체 아니에요.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사회적 차별, 성차별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그 가드하려는 그런 그 단체도 그룹들도 있고 여러 가지 NGO들도 있습니다. 그 NGO 또 뭐 기업의 기관 또 개인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연대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펼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의 변화, 소비의 로하우스 변화, ESG 트렌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면은 그러면 기업들의 ESG한 그 움직임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프로슈머라고 그러죠. 프로페셔널 컨슈머가 될 때 이 그린워싱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진정한 소셜 임팩트를 달성할 수가 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10번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사전 강의에서 기업의 ESG 경영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기업이 공공성의 재구성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그 기업이 국가가 지금 맡고 있는 그 공공의 영역을 감당했을 때 과연 그게 잘 이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고요. 또 이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업의 그런 바람직한 회복과 치유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리더십 학교가 굉장히 수준이 높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질문들 수준이 높아서 제가 사전에 준비 안 했으면 좀 당황했을 뻔했네요. 공공성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기업은 사적이고 수익을 추구한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혁신은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터보로라는 영국 런던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에 지역이 있어요.
범죄가 너무 많고 전부 잔범들이에요. 잔범들. 소매치기 뭐 이런.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 한 1년 있다가 또는 6개월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다시 들어가. 왜? 들어가면 먹여주니까. 재워주고. 연봉 5천만 원짜리예요. 거기는 복지가 잘 돼 있나 봐.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편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7번, 10번씩 막 하는 거야. 야, 이거 범죄율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국가에서 이제 걸고 하는 거예요. 예산 막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기관 보고 이제 하라고 이제 막. 아무도 나서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범죄율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범죄율이 내려가? 어떤 활동을 하면 범죄율이 내려갈까? 예산 투입하고 막 했는데 범죄율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 공무원은 무능하다고 또 괜히 덤태기를 쓰게 되겠죠. 아무도 안 나서. 아무도. 리스크를 감당을 안 하려고. 그것이 바로 관치, 공공행정의 미비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토비 에클스라는 사람이 이제 금융기관, 사적인 금융기관인데 손 들고 나섰어요. 우리가 돈 필요 없다. 나중에 약속만 해줘. 우리가 민간 투자자들을 모아서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그걸로 범죄율 감소 프로젝트를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범죄율이 몇 % 미만으로 떨어지면 예산을 우리한테 집행해. 어느 공공기관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딱 보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성과가 나면은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성과도 모르고 돈부터 주고 막 해서 성과도 안 나오고 돈도 날리고 이럴 텐데 이거는 성과가 분명히 나면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해봐. 그래가지고 7년인가 얼마를 해가지고 범죄율 10% 미만 떨어뜨렸어요. 그건 이제 사회적인 비용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 그것이 창출한 사회적 비용.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연봉 5, 6천만 원에 감옥으로 가지 않고 그 대신에 예산을 쓰지 않고 자기가 나와서 독립할 수 있는 교육과 이런 걸 받아가지고 취직해서 돈을 벌고 하니까 완전히 그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그걸 소셜 임팩트 본드라고 해요. 사회혁신 금융.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전인가 사회혁신 금융이 탄생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도입을 했어요. 미국에서 도입을 하고 맨 처음에 어디죠? 골드만삭스가 그걸 개런티를 해요. 우리는 사회적인 임팩트를 끼쳐야 되는데 금융적으로 끼치고 싶은데 이거 사회혁신 금융이 있네. 우리가 자금을 댈게.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커스 교도소 범죄를 감소 프로젝트를 해서 그것도 성공 중이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상당한 확산 효과를 거두면서 나가고 있어요. 민관 협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좀 혁신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 말하자면 무책임성? 그걸 개선하면서 민간기관의 인센티브, 요걸 결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창의적으로. 그것을 이제 국제적으로 확대한 걸 DIB라고 해요. DIB. Development Impact Bond. 그래서 후진국의 열악한 교육 상황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1억 달러씩 들어가요. 그거를 이런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되게 다국적 금융회사가 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생각을 못했지. 오직 돈 벌 생각만 했지.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가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하고 수익도 남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그래서 마지막 PPT의 마지막 슬라이드. 오늘 신문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이런 뉴스가 나온 것 같아요. ESG 다음에 뭐냐? After ESG.
ESG 불만이 많다. ESG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그린워싱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건데 거기에 그 ESG에 인간이 담겨있는 성경적인 경영은 당연하죠. 인간을 담고 있는데 그럼 이 현실 사회에서 그 인간을 담을 수가 있는 거기 이제 근접하게 가려고 해요. DEI Diversity, Equity, Impact DEI 다정한 경영 이게 상당히 인문학적인 건데 그래가지고 기업의 진짜 위기는 매출 감소가 아닌 회사에 관심 없는 조용한 퇴직자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으면서 퇴직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회사의 시간을 앉아있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영혼이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많이 해요. 자기의 이 회사를 퇴직했을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계획을 막 세워. 사실은 이게 실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받는 실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고 있는 거예요, 비용이. 왜? 회사에서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다정함, 인류의 우정, 자기다움 이런 인간적인 단어들이 앞으로 기업이 지향할 새로운 혁신의 키워드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 낯설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 프라이스워터하우스앤쿠퍼스 세계 최대 회계 컨설팅에서 베스트 바이 인도에서 큰 인포시스 우리 잘 아는 미국 최대 체인 식당 데니스라는 식당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소덱소 이런 기업들이 DEI를 경영에 적용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ESG는 지표인데 그 영혼을 관리하는 DEI를 하고 있더라니. 거의 성경적 경영에 접근하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구 사회에서 이런 다정한 조직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고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80%가 목표로 DEI 또는 DNI 임팩트가 아니고 인클루시브 포용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포용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적인 용어. 그런 것들을 한다. 왜 학교 동아리도 아니고 왜 직원에게 다정하기까지 해야 하냐? 그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다. 조용한 퇴직자가 없이. DEI의 중심은 인류애다. 이것을 일터에 도입하는 일은 도전이지만 직장은 우리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핵심으로 여겨야 한다. 인간적인 조직.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트렌드로서 자리를 잡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이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기업에까지 올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저 백그라운드처럼 정말 포용 경영을 실천하는 그런 그 리더들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마칠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